(42화) 줄거리. 오랫동안 조나라를 칠 속셈이었던 연나라는 장정이 없는 조나라를 침범하지만 연파는 이를 막아낸다. 위나라 왕은 신룬군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진나라 몽호를 화엄 땅에서 격파하게 하고 조나라 방난에게 쫓긴 연나라 극신은 호로하에서 자결한다. 그 후 위왕이 진나라의 이간책으로 신룬군을 또다시 의심하게 되자 신룬군은 벼슬에서 물러나 풍류 속에 파묻혀 여생을 보내다 죽는다. 이원은 경국지세 여동생을 춘신군 황홀에게 보낸 다음 잉태하자 자식이 없는 초왕에게 보냄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잡고 마침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춘신군 황홀까지 제거한다. 한편 진나라 번호기는 장안군 성교를 추대하여 진앙정을 성토하는 경문을 뿌리지만 결국 실패하여 달아나고 장안군은 자결한다. 진앙정은 이미 장성하여 키가 8쪽 5촌에 이른 데다 영특하고 위엄 있으며 기상이 높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매사를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가니 왕태우도 여부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장안군의 난이 평정되자 진앙은 죽은 몽호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이에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어떤 방법으로 조나라를 칠 것인가 의논했다. 강성군 채택이 말한다. 조나라는 연나라와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연나라가 조나라에 매달리고는 있지만 본심은 아닙니다. 청컨대 신을 연나라로 보내주시면 우리와 함께 조나라를 치자고 교섭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넓은 하간 땅을 차지하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올 것입니다. 진앙이 응낙하자 채택은 즉시 연나라로 떠났다. 채택이 연왕 희를 뵙고 아랜다. 연나라와 조나라는 모두 만승지군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첫 번째 싸움에서 연나라는 율복을, 두 번째 싸움에서는 극신을 잃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이와 같은 양패의 원한을 잊으시고 조나라와 힘을 합하여 우리 진나라에 대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 진나라를 이긴다 해도 승리의 기쁨은 조나라에 돌아갈 것이요. 졌을 경우 모든 재난은 연나라가 감수해야 하니 연나라로서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연왕희가 탄식한다. 과인이 속으로는 조나라를 미워하고 있으나 힘이 약하여 대적할 수 없음을 어찌하겠소. 지금 우리 진앙께서는 지난번 오국이 연합하여 합공한 데 대해 원한을 갖고 계시지만 그 당시 연나라가 조나라를 미워하면서도 눈치를 보느라 가담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신의 말을 믿고 태자를 우리 진나라에 인질로 보내십시오. 신이 귀국하는 대로 진앙께 잘 말씀드려 진나라 대신 한 사람을 연나라에 보낼 테니 상국으로 삼으십시오. 이와 같이 서로 인지를 교환하고 나면 양국의 우호가 두터워질 것이니 그때 힘을 합하여 조나라를 치면 지난날의 원한을 깨끗이 소력하게 될 것입니다. 연왕희는 그의 말을 받아들여 태자단을 진나라에 인질로 보냈다. 그리고 대신 한 사람을 보내주면 연나라 상국으로 삼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여부리가 장당이라고 하는 옛 장수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태사를 불러 점을 치게 하자 크게 길하다는 점괘가 나왔다. 그러나 장당이 병들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자 마침내 여부리가 직접 나서서 권했다. 장당이 계속 사양한다. 저는 여러 차례 조나라를 친 일이 있기 때문에 조나라에서는 저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연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조나라를 거쳐야 하는데 조나라 사람에게 발견되었다 하면 저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여부리가 제3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장당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설득에 실패한 여부리는 부중으로 돌아와 혼자 당상에 앉은 채로 고민에 잠겼다. 여부리 문화에는 감나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감무의 손자로서 나이는 12세였다. 여부리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당상에 앉아있음을 보고 감나가 나아가서 묻는다. 대감께서는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부리가 말한다.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런 질문을 내게 하는고. 이른바 대감의 문화에 있는 선비라면 대감의 우환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대감께서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니
충성을 하고 싶으나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부리가 말한다. 내가 지난번에 강성군 채택을 연나라로 보냈더니 태자단을 우리나라에 인질로 보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연나라 상국이 될 만한 인물을 뽑아 교환 인질로 보내야 할 터인데 점괘로는 장당을 보내야만 길하다고 나타났다. 그런데 장당이 끝까지 아니 가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니 어찌 내 기분이 좋겠는가. 그런 하찮은 일을 왜 일찍이 제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장당을 연나라로 보내겠습니다. 여부리가 노한 목소리로 크게 꾸짖는다. 썩 물러가라. 내가 친히 가서 청했는데도 거절했거늘 너 따위가 어찌 감히 장당을 설복시킬 수 있단 말인가. 감나가 대답한다. 옛날에 항탁은 7살 때 공자의 스승 노릇을 하였습니다. 제 나이 12살이니 항탁보다 5살이나 위입니다. 일단 시험해 보시고 아무 성과가 없을 때 가서 꾸짖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의 선비를 우습게 여기시고 안색이 달라지심은 어인 일입니까? 여부리는 그의 말을 가상히 여겨 즉시 사과한다. 어린 그대가 장당을 보낼 수만 있다면 내 언젠가 그대를 승상 자리에 앉히겠노라. 감나는 흔연히 감사를 표하고 장당에게로 갔다. 여부리의 문객이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고 맞아들인즉 어린 동자에 불과하자 장당이 가볍게 여겨 묻는다. 어린 그대가 무슨 일로 오셨나? 감나가 대답한다. 특별히 대감께 조문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조문을 한단 말인가? 대감이 세운 공로와 지난날 무왕군이 세운 공로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장당이 대답한다. 무왕군은 남쪽으로 강대국 초나라를 쳐서 굴복시켰고 북쪽으로는 연나라와 조나라의 위세를 떨쳤다. 싸움에 임했다 하면 승리를 쟁취했고 공격했다 하면 어김없이 물리쳤으니 성을 무너뜨리고 고을을 점령한 일만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내 공로를 그에 비한다면 10분의 1도 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우리 진나라에 있어서 지난날의 응후 범저와 오늘날의 문신우 여부리가 누리는 권세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장당이 대답한다. 그야 물론 응후의 권세가 문신우에 비해 떨어지지. 대감께서는 문신우의 권세가 응후보다 크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고 말고. 지난날 응후 범저는 무왕군을 시켜 조나라를 공격하게 했으나 무왕군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응후는 크게 노하여 무왕군을 함양 땅에서 축출했으며 끝내 두우 땅에서 목숨을 뺏고 말았습니다. 지금 문신우께서 대감께 연나라에 갈 것을 청하시는데도 대감께서는 이에 불응하고 계십니다. 무왕군이 응후 범저의 명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했거늘 문신우께서 과연 대감을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은 대감께서 돌아가실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당의 얼굴에 두려운 빛이 완연히 드러났다.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가르쳐주게. 감나는 장당으로 하여금 여부리에게 사과한 뒤 즉시 준비하고 연나라로 떠나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총각도 지체하지 않고 여부리에게 돌아와 아랜다. 장당은 저의 말을 듣고 연나라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나라를 거쳐야 하는 일로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술의 5승만 주시면 장당을 위해 조나라로 들어가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여부리는 그제서야 감나의 재주가 뛰어남을 깨닫고 진앙정에게 나아가 아랜다. 감무의 손자로서 감나라는 소년이 있는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명가의 자손답게 지혜가 뛰어난 데다 말을 잘하고 재주 또한 놀랍습니다. 지금껏 병을 핑계삼아 연나라로 가기를 거부하던 장당이 감나의 말 한마디에 즉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먼저 조나라로 보내주면 조왕을 만나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대왕께서는 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진앙은 일단 감나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감나의 키는 5척에 불과했지만 미목이 수려하고 아름답기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진앙정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묻는다. 어린 그대가 조왕을 만나면 무엇라 할 생각인가? 감나가 대답한다. 조왕의 태도에 따라 적당히 말할 생각입니다. 만약 파도가 일어나면 바람을 일으켜 유리하게 몰아갈 계획인즉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예정이 없습니다. 진앙정은 곧 감나에게 술의 10승을 주고 종복 100명을 딸려 조나라로 보냈다.
한편 조나라 도양왕은 일찍이 진나라와 연나라가 우호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지 않을까 몹시 두려웠다. 그런 터에 진나라에서 사신이 왔다는 전가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 조왕은 친히 20리 밖으로 나가서 감나를 영접했다. 그런데 막상 사신을 대하고 보니 아직 어린 동자인지라 기이하게 여기며 묻는다. 지난날 진나라에서 삼천의 길을 연 분이 감시라고 하던데 선생과는 어떤 사이요? 감나가 대답한다. 신의 할아버님이 되십니다. 선생의 연세는 어찌 되시오? 12살입니다. 조왕이 계속 묻는다. 진나라 조정의 많은 연장자들은 사신될 자격이 부족하단 말인가? 어찌하여 선생께서 오시게 되었소? 우리 진왕께서는 언제든 소임에 따라 사람을 등용하십니다. 연장자에게는 큰 일을 맡기시고 연소자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시지요. 신의 나이 가장 어림으로 이와 같이 조나라의 사신으로 오게 된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조왕은 내심 감탄에 마지 않으며 묻는다. 그래, 선생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오? 감나가 대답한다. 대왕께서는 연나라 태자단이 우리 진나라에 인질로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소. 감나가 또 묻는다.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장당이 연나라 상국이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건 역시 들었소. 연나라 태자가 진나라에 인질로 와 있음은 연나라가 진나라를 속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나라 장당이 연나라의 상국이 되는 것은 진나라가 연나라를 속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연나라와 진나라가 이와 같이 서로 속임수를 쓰지 않고 단결한다면 결국 조나라만 위태로워집니다. 조왕이 묻는다. 진나라가 연나라와 우호를 맺은 까닭이 무엇이오? 진나라가 연나라와 친해지고자 하는 목적은 힘을 합쳐 조나라를 침으로써 넓은 하간 땅을 얻고자 함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진나라의 하간 땅에 다섯성을 떼어주신다면 신은 진왕께 말씀드려 장당이 연나라로 가지 못하게 막을 뿐더러 연나라와의 우호를 저버리고 조나라와 합평을 맺게 할 것입니다. 또 대왕께서 약한 연나라를 칠 때 우리 진나라는 결코 연나라를 돕지 않을 터이니 대왕께서는 우리에게 준 5개성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왕은 크게 기뻐하며 황금 100일과 백옥 2쌍 그리고 하간 땅 일대 5성의 지도를 감나에게 주었다. 진나라로 돌아온 감나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진왕정은 몹시 기뻐하며 하간 땅이 어린 그대에 의해 우리 것으로 넓혀졌으니 그대의 지혜는 몸보다 크도다 하고 장당을 연나라로 파견하지 않았다. 이에 장당은 감나에게 깊이 감사했다. 조왕은 진나라에서 장당을 보내지 않은 사실을 알고 역시 연나라를 돕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박난을 대장으로 삼고 이목의 군사와 힘을 합하여 연나라를 공격하라 일렀다. 마침내 조나라 군사는 연나라 상곡당 30개소의 성을 탈취했다. 조나라 도양왕은 그중 19개 성만 차지하고 나머지 11개 성은 진나라에 바쳤다. 이에 진왕은 감나를 상경벼슬에 앉히고 지난날 감무에게 주었던 밭과 저택까지 그 손자인 감나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무렵 진나라에 인질로 머물러 있던 연나라 태자단은 끝내 진나라가 연나라를 배반하고 조나라와 우호를 맺자 아연실색했다. 한시바삐 연나라에 가고 싶었으나 진나라를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국리 끝에 태자단은 감나를 친구로 삼아서 그의 지혜를 빌어 연나라로 돌아갈 계책을 꾸몄다. 어느 날 저녁 감나가 꿈을 꾸는데 붉은 옷을 입은 관리가 첨부를 들고 와서 말한다. 상제의 명을 받들어 그대를 데리러 왔소. 이튿날 감나는 병도 앓지 않았는데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재주가 뛰어나면 수명이 짧다더니 애석한 일이었다. 이에 태자단은 진나라에서 갇혀 지내는 신세를 모면할 도리가 없었다. 정력이 좋은 여부리는 왕태우의 총애를 받았다. 태우궁에 드나들기를 자기 집 안방처럼 여기며 아나무인격으로 방자하게 지냈다. 진왕정은 나이가 들수록 영특하고 총명했다. 그제서야 여부리는 은근히 겁이 났으나 음심이 큰 왕태우는 때도 없이 그를 감천궁으로 불러들이곤 했다. 만약 이 일이 진왕정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엔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 여부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국리 끝에 그는 정력이 좋은 사나이를 자기 대신 왕태우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당시 함양성 건달로서 노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건이 크기로 유명했다. 음탕한 부인들이 서로 그와 동침하려고 다투는 판이었다. 진나라에서는 행실이 좋지 못한 선비를 애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노대는 곧잘 노예로 불렸다. 어느 날 노예는 유부녀와 놀아나다가 발각되어 관청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여부리에 의해 벌을 받는 대신 그 부중에서 잡일을 하게 되었다. 진나라에는 농사가 끝나는 대로 3일간 노고를 기리며 즐겁게 노는 풍속이 있었다. 저마다 평소에 갖춘 특기를 자랑하며 재주 부리되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은 갖가지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이날 여부리가 시정으로 나가 오동나무로 만든 수레바퀴를 끌고 나오게 하자 노예는 그 큰 물건을 수레바퀴 사이에 끼웠다. 사람들이 수레바퀴를 빙글빙글 돌려대는데도 노예의 물건이 상하지 않자 모두들 놀라는 한편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이 소문을 접한 왕태우는 곧 여부리를 불러 쥐니를 캐물었다. 여부리는 왕태우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꿰뚫어 보고 나서 느긋하게 대답한다. 태우께서 그 사람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신이 기회를 틈타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태우가 한동안 아무 대답도 않고 미소만 띄우다가 묻는다. 대감께선 지금 농담을 하시는 건가요? 외인이 어찌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오? 여부리가 대답한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시켜 노예가 지난날 저질렀던 죄상을 되묻게 하고 아울러 부용에 처하라 이르겠습니다. 때가 되어 태우께서 형 집행인에게 뇌물을 쓰시면 감쪽같이 세상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예를 가짜 환관으로 만들어 내궁일을 시키면 오래도록 즐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태우가 크게 기뻐하며 참으로 묘한 계책이군요 하고 여부리에게는 100금을 상으로 주었다. 부중으로 돌아간 여부리는 비밀리에 모든 일을 노예에게 알렸다. 본시 음탕한 노예는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라면서 좋아했다. 여부리는 사람을 시켜 노예의 음란죄를 낱낱이 들추어낸 다음 부영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는 형 집행인들을 불러들여 슬며시 100금을 나눠주었다. 이튿날 큰 거리 한복판에 피가 범벅이 된 노예의 불알과 토막난 성기가 걸렸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당나귀의 그것으로서 보고 듣는 사람들만 그저 깜짝깜짝 놀랄 따름이었다. 노예는 짐짓 고자가 되어 처음에는 내시로 있다가 드디어 내궁으로 불려들어가 왕태우를 모시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왕태우가 노예를 침실로 불러들여 시험해보니 과연 여부리보다 10배나 뛰어났다. 날이 밝자 왕태우는 노예를 청구한 여부리에게 후한상을 주었다. 여부리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태우는 날마다 노예와 더불어 부부의 정을 즐기니 오래지 않아 잉태하기에 이르렀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자 왕태우는 즉시 꾀병을 앓기 시작했다. 왕태우는 노예로 하여금 점쟁이를 매수하게 했다. 궁중에 부정이 껴서 왕태우의 병이 낫지 않으니 서쪽 200리 밖으로 보내야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라는 것이었다. 마침내 이러한 소문이 궁중에 떠돌기 시작했다. 그렇잖아도 진앙정은 왕태우와 여부리의 관계를 의심해 오던 터였다. 이에 진앙정은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즉시 왕태우를 찾아가 말한다. 옹주는 함양에서 서쪽으로 200려리 떨어진 데다 옛 궁전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태우께서는 그곳에 가서 계시지요. 이리하여 왕태우가 옹주성으로 떠나게 되자 노예가 수레를 인도했다. 그리고 옹주성에 닿자 왕태우는 옛 이름을 버리고 대종궁이라 이름 지었다. 왕태우와 노예 사이에는 거칠 것 없는 통정이 계속되었다. 2년 동안 옹주성 대종궁에 살면서 왕태우는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아 밀실에서 몰래 키웠다. 언젠가 진앙정이 죽으면 노예의 아들을 왕위에 앉힐 생각이었다. 외부 사람들도 이 일을 알고는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자가 없었다. 어느 날 왕태우는 진앙정에게 사자를 보냈다. 노예가 왕을 대신하여 나를 잘 섬기고 있으니 땅을 하사함이 어떨지요. 진앙정은 왕태우의 뜻을 받들어 노예에게 장신우라는 칭호와 사냥 땅을 봉했다.
그로부터 노예는 아나무인격으로 오만방자해졌으며 왕태우에게도 많은 상을 받았다. 독자적으로 궁시를 갖게 된 데다 좋은 가마와 말도 얻는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요로워지자 노예는 슬슬 사냥을 즐기면서 매사를 호령으로 일관했다. 노예를 통해 벼슬자리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천여 명이나 모여들어 빈객 또는 사인을 자청하고 나섰다. 한편 노예 자신은 조종 대신들에게 갖가지 좋은 뇌물을 상납하여 일찌감치 함양성 내에 하나의 당파를 형성해 두고 있었다. 그럴수록 권력을 얻기 위한 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노예에게 접근했다. 이에 노예의 명성은 여부리보다 클 만큼 사위에 널리 떨쳤다. 진앙정 9년 봄에 해성이 길게 꼬리를 끌며 허공을 가로질렀다. 태사가 점을 쳐보고 말한다. 나라 안에 병고가 생길 징조로다. 그 옛날 진양공이 꿈꾸고 백제를 제사 지낸 다음 옹주 땅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아울러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을 세웠다. 진목공 시절에도 보부 인사를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음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하나의 법도로 굳어졌다. 따라서 함양 땅으로 천도한 후에도 이 법도는 대대로 폐하지 않은 채 지켜졌다. 제사 때가 되면 진앙정은 왕태우가 거처하는 옹주 땅으로 가서 문안을 여쭙고 제사 기간 동안 기뇽궁에서 지냈다. 그런데 불길하게도 제사일이 다가온 봄 어느 날 해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진앙정은 옹주 땅으로 가기에 앞서 대장 왕전으로 하여금 군사를 인도해 함양성 안에서 3일 동안이나 시위 행진을 했고 상부인 여부리는 나라를 굳게 지킬 것을 맹세했다. 또한 환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기산에 주둔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앙정은 어가를 타고 옹주성으로 향했다. 진앙정의 나이 어느덧 26세였지만 아직도 혼례를 올리지 않은 미간이었다. 이에 왕태우의 명을 따라 진덕공 사당에서 예를 올린 다음 허리에 칼을 차고 문무백관들에게는 5일간 잔치를 베풀어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잔치는 왕태우가 기거하는 대전궁에서 베풀어졌다. 노예는 그동안 지나치리만큼 많은 복을 누려왔으니 병고가 생길 만도 했다. 노예는 여러 높은 신하들과 더불어 도박과 음주를 일삼았다. 그렇게 4일째를 맞이하자 중대부 안설과 도박을 하는데 노예는 연신 읽기만 했다. 화가 나서 거푸 술을 들이키다 보니 만취하여 노예는 자꾸만 도박판을 새로 버리자고 떼거지를 썼다. 안설 역시 술에 취한지라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자 느닷없이 노예가 안설의 따귀를 후려쳤다. 안설은 지지 않고 노예의 곽근을 잡아채어 끊어버렸다. 노예가 눈을 부릅뜨고 분노에 찬 음성으로 끄짓는다. 나는 대왕의 아버지뻘이 되거늘 어찌 내 따위가 감히 나에게 반항하는가. 안설은 겁에 질려 밖으로 도망쳤다. 도중에 왕태우와 술잔을 나누고 궁 밖으로 나오던 진앙정과 마주치자 안설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다. 눈치가 빠르고 지혜로운 진앙정은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좌우 신하들에게 명하여 안설을 기뇽궁으로 불러들인 연후에야 까닭을 물었다. 안설이 계속 탄원한다. 노예는 사실 환관이 아니며 부영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밀히 왕태우와 관계하여 아들 둘을 얻어 밀실에서 키우고 있는 바 장차 왕위를 찬탈하고자 역적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앙정은 너무나 엄청난 사실에 일변 놀랍고 일변 크게 노하여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기산에 주둔하고 있던 환희를 급히 옹주성으로 불러들였다. 평소 왕태우와 노대로부터 금품을 받아오던 두 사람이 급히 노예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다. 이미 술이 깬 노예는 크게 놀랐다. 대전궁으로 달려간 그는 이 사실을 왕태우에게 알렸다. 환희의 군사가 당도하기 전에 궁중의 기병, 위병, 졸병, 빈객, 사인들을 죄다 일으켜 먼저 기뇽궁을 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길만이 우리 부부가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궁중의 군사들이 내 명을 좇을까? 원컨대 태우세를 빌려주시면 가짜 조서를 만들겠습니다. 기뇽궁에서 도적이 난을 일으켰다.
모든 군사는 어서 달려와 나를 도우라는 영을 내리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태우는 두 말 안고 태우새를 노예에게 내주었다. 노예는 곧 가짜 조서를 만든 다음 태우새를 찍어 선포함으로써 궁중의 모든 군사와 빈객 사인들을 불러 모았다. 다음 날 오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노예는 내사사와 좌과가를 앞세워 군사를 나누어 거느린 채 기념궁을 에워쌌다. 진앙정이 대위로 올라가 궁 밖을 에워싼 군사들을 향해 꾸짖자 군사들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대답한다. 장신우가 전언하기를 궁중에 도적이 들어와 난을 일으켰다 하여 돕고자 왔습니다. 진앙정이 말한다. 장신우, 바로 그자가 도적이다. 기병, 위병, 졸병 등 군사들의 반가량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억울해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러나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군사들은 노예의 빈객 사인들과 맞서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진앙정이 하명한다. 노예를 생포하는 자에게는 100만 전을 상금으로 내릴 것이요.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50만 전을 줄 것이요. 역적들의 목 하나에 벼슬을 한 계급 높여줄 것이다. 노예나 천복이라 할지라도 같은 상으로 치하할 것이다. 이에 황간 어인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결사적으로 적과 맞붙어 싸웠다. 심지어 백성들조차 노예의 반역 소식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농기구 몽둥이 따위를 들고 싸움터로 뛰어들었다. 문화 빈객과 사인들이 곳곳에서 쓰러져 가자 노예는 혼자서 말을 타고 내달아 동문 밖으로 도망쳤다. 바로 그때 환희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다가 노예를 발견하고 단번에 결박해버렸다. 이어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내사사와 좌가갈까지 생포하여 옥리들에게 넘기자 고문을 가해서 모든 사실을 자백받기에 이르렀다. 진앙정은 친히 대전궁을 수색하여 노예와 간통한 결과로 얻은 두 사내 아이를 밀실에서 찾아냈다. 그리고는 포대에 그 아이들을 싸고 친히 몽둥이로 쳐서 살해했다. 왕태우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으나 아들들을 구해낼 수가 없자 방 안에 틀어박힌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만 흘렸다. 그러나 진앙정은 이런 왕태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기념궁으로 돌아가 버렸다. 진앙정은 태사의 점이 들어맞았음을 가상히 여겨 10만 전을 상금으로 주었다. 옥리가 노예의 초사에 대하여 아랜다. 노예가 거짓 부영을 받고 입궁하게 된 것은 모두 문신후 여부리가 꾸며낸 계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동모의에 가담한 자들은 내사사, 죄가갈 등 20여 명이라는 것도 판명되었습니다. 진앙정은 노예를 동문 밖으로 끌어내어 차열이라고 하는 형벌로 목숨을 빼앗고 그 삼족을 멸하였다. 또한 내사사와 좌가갈 등의 목을 잘라 군중들의 눈에 잘 띄는 거리에 내걸었다. 노예의 빈객이나 사인으로서 끝까지 저항하던 자들도 남김없이 목숨을 잃었고 도망친 자들은 머나먼 촉당으로 향했으니 약 4천 가구에 달했다. 태우새를 내주어 역적 무리를 도운 왕태우는 국모인지라 죽일 수가 없어서 녹봉만 줄이고 역양궁으로 옮겨 기거하도록 조처했다. 역양궁은 모든 이궁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궁이었다. 300명의 병사가 역양궁을 철저히 감시하고 왕태우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감금하다시피 했다. 진앙정은 노예의 난이 평정되자 함양성으로 돌아갔다. 상부 여부리는 문제가 두려워 병을 핑계 삼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진앙정은 여부리를 죽여 없앨 생각을 하며 군신들의 뜻을 물었다. 그러자 여부리와 한통 속인 많은 신하들 사이에선 여부리가 지난날 선왕을 구출함으로써 사직에 큰 공을 세운 바 있다는 주장이 일었다. 더구나 노예가 죽은 뒤라 여부리와 맞대면시켜 사실을 가려낼 수도 없는 만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진앙정은 결국 여부리를 죽이지 않고 그 대신 승상벼슬을 삭탈해버렸다. 반면 역적들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환희에게는 보다 높은 벼슬이 내려졌다. 그해 4월에 큰 추위가 닥쳐 서리가 맺히고 눈이 내렸으며 얼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했다. 이에 백성들 간에는 이런 얘기가 나돌았다. 진앙이 왕태우를 귀양 보내고 감금한 것은 자식이 어머니를 용납하지 않음이니 어찌 이런 병고가 일어나지 않으리요. 대부 진중이 나아가 간한다. 천하에 어머니 없는 자식은 없사옵니다.
속히 왕태우를 함양궁으로 모셔오고 효도를 하신다면 하늘도 노여움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진앙정은 하늘을 찌를 듯 분노하여 진충을 발가벗기고 마른 풀더미 위에 올려놓은 다음 많은 매를 때려 죽여버렸다. 이어 그 시체를 궁궐 밖에 내걸고 다음과 같은 방문을 붙였다. 이후 태우의 일을 간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데도 진나라 신하들은 진앙 앞에 나아가 간언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105. 모초해의. 대부 진충이 죽은 후로도 간언하는 자가 꼬리를 물었다. 진앙정은 그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륙을 자행하고 그 시체를 궁궐 밖에 내걸었다. 이렇게 희생된 신하가 무려 27명이나 되어 그 시체가 무더기로 높이 쌓였다. 그 무렵 제왕건과 조나라 도양왕이 진나라에 찾아왔다. 그들은 함양궁에서 진앙정과 더불어 술잔을 나누며 서로 우호를 다짐했다. 두 나라 왕은 술자리가 끝나자 골 밖으로 구경을 나갔다가 시체 더미를 발견하고 진앙의 악독한 성품과 불효를 탄식해 마지 않았다. 그 당시 창주 출신으로 모초란 사람이 있었다.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던 중 함양의 여관에 들게 된 모초는 합숙한 사람들로부터 시체 더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분연히 외친다. 자식이 어머니를 잡아가두다니 참으로 천지가 뒤바뀔 일이로다. 모초는 주인에게 목욕물을 뜨겁게 끓여달라고 부탁했다.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진앙정 앞에 나아가 간할 것이라고 했다. 합숙하고 있던 사람들이 웃으며 말한다. 그들 27명은 평소 신임이 두터웠던 신하들이었는데도 간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하오. 하물며 그대 같은 젊은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아예 그런 소리 마오. 모초가 대답한다. 간한 사람이 27명으로 끝난다면 진앙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27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간하는 자가 있을 경우 왕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모초를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다음 날 아침 모초는 주인이 가져온 아침 식사를 배불리 먹었다. 주인 역시 모초를 붙잡았으나 그는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났다. 모두들 그가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의 보찜 속에 든 물건을 나눠 가졌다. 골 밖에 당도한 모초는 시체더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친다. 신은 제 나라에서 온 나그네로서 모초라 하는데 대왕께 간할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진앙정이 내시를 통해 물음을 건넨다. 객이 무엇을 간하겠다 하는가? 혹시 왕태우에 관한 일이 아니라던가? 내시에 전달해 모초가 대답한다. 신은 바로 그 일로 왔소이다. 내시가 다시 진앙정 앞에 나아가 그대로 고한다. 객은 태우에 관한 일을 간하러 왔다 하옵니다. 진앙정이 말한다. 그렇다면 골 밑에 쌓여있는 시체 더미를 보라고 일러라. 내시가 나가서 모초에게 이른다. 객은 골 밑에 쌓인 수많은 시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어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모초가 대답한다. 신이 듣기로 하늘엔 28수가 있는데 그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정인군자가 된다 하오. 지금껏 목숨을 잃은 자가 27명이나 아직 한 명이 부족합니다. 신이 온 것은 바로 그 부족한 한 명을 채우기 위함이외다. 옛 성현 중 죽지 않은 자가 그 누구입니까? 하물며 신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리요. 내시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자 진앙정은 크게 노한다. 미친놈이 고의로 나의 금함을 범하는도다. 좌우를 둘러보며 진앙정이 계속 명을 내린다. 뜰에 펄펄 끓는 가마솥을 걸고 그놈을 산채로 쳐넣어라. 그놈이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시체로서 골 밑에 27의 시체에 더해줄 수 있나 두고 보자. 진앙정은 칼을 짚고 눈썹을 지키며 녹이 등등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어서 그 미친 놈을 삼지 못할까? 내시가 골 밖으로 나가 모초를 잡아 일으켰다. 모초는 일부러 발걸음을 흐트리며 시간을 끌었다. 내시가 어서 가자고 재촉하자 모초가 말한다. 나는 왕을 보는 즉시로 죽어야 할 몸이거늘 어찌 이리도 걸음을 재촉하는가. 내시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 천천히 그를 부축하여 들어갔다. 모초가 진앙정 앞에 나아가 제배하고 머리를 조아린다.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 말고 나라를 가진 자는 망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망함을 두려워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가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현명한 군주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생사존망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헌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이치를 알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진앙정이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한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어서 해보아라. 모초가 대답한다. 충신은 아첨의 말을 아뢰지 않고 현명한 군주는 광포한 행동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군주의 광포한 행동을 보고서도 이를 간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하가 임금을 버리는 처사입니다. 또 신이 충언을 하는데도 군주가 듣지 않는다면 이는 군주가 신하를 버리는 뜻이 됩니다. 대왕께서는 하늘을 거슬러 패역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신이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드리고자 하니 대왕께서는 또한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은 진나라가 머지않아 위기를 맞게 될까 두렵습니다. 진앙정이 숙연한 표정으로 모초의 말을 듣고 나서 조용히 묻는다. 과인에게 무슨 충고를 하고 싶은지 어서 말해보. 대왕께서는 오늘날 천하를 도모하고자 하십니까? 그러하오. 오늘날 천하가 진나라를 존경하는 까닭은 위세가 대단해서만은 아닙니다. 대왕께서 능히 천하를 다스릴 만한 영웅인데다 충신 열사들이 진나라 조정에 모여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왕께서 의부를 차열의 형벌로 다스리셨으니 이는 마음이 어질지 못하기 때문이며 두 동생을 부대에 담아 몽둥이로 쳐서 죽였으니 이는 형제애를 외면한 행동이며 어머니를 역양궁에 감금한 일은 불효에 속하며 간언하는 자를 사륙하고 그 시체가 고랄에 쌓임은 마치 걸과주의 통치법과 같습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천하를 도모할 것이며 천하는 또 어찌 대왕께 복종하리이까. 그 옛날 순임금은 계모를 지성으로 모셨으며 배다른 형제들도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황제로 추대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림금은 충신 용강을 죽이고 주임금은 충신 비간을 죽였기 때문에 천하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신이 곧 죽을 몸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의 죽음으로 28명이 채워지지만 그 뒤를 이어 충언할 신하가 없으면 어찌하오리까. 백성들 사이에 원망의 소리가 들끓고 충신은 혀를 묶어둘 것이며 민심이 떠나버리면 장차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애석하도다. 진나라가 제업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대왕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도다. 신의 말은 다 끝났으니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모초는 몸을 일으키더니 옷을 벗고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다. 진앙정이 급히 전 아래로 달려내려가 왼손으로 모호를 붙들고 오른손으로 좌우를 가리키며 외친다. 가마솥을 치워라. 모초가 아랜다. 대왕께서는 모든 간언을 금한다고 방문까지 내건터해 신을 죽이지 않으신다면 어찌 위신을 세우려 하십니까? 진앙정은 신하들에게 방문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또한 내시로 하여금 모초에게 옷을 입히게 한 다음 함께 자리하고 사과한다. 지난날 가난 자들은 과인의 죄만 지적할 뿐 나라의 존망대계는 밝히지 않았소. 하늘이 선생을 보내시어 과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거늘 과인이 어찌 듣지 않겠소. 모초가 제배하고 아랜다. 대왕께서 신의 충언을 들으신다면 총컨대 속히 태우마마를 모셔오고 골밖에 버려진 충신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진앙정은 곧 사리에게 명을 내려 27구의 시체를 거두어 각각 관을 짠 다음 용수산에 묻고 회충묘라 명명했다. 그날 진앙정은 친히 어가를 타고 왕태우를 모시러 가니 모초가 어가를 인도하여 옹주성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어가가 옹주성에 당도하자 진앙정은 먼저 역양궁으로 사자를 보냈다. 그런 다음 진앙정은 무릎걸음으로 왕태우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했다. 왕태우 역시 그칠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진앙정이 모초를 불러 왕태우에게 소개시킨다. 이 사람이 나의 용고숙입니다. 그날 밤 진앙정은 역양궁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왕태우를 연에 태워 앞으로 모시고 진앙정은 그 뒤를 따랐다. 천승만기의 장대한 행렬이 구름처럼 옹호하고 나아가자 이르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나와서 진앙정의 효성을 칭송에 맞이 않았다.
함양성으로 돌아가자 진앙정은 감천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모자의 상봉을 축하했다. 태우는 모초를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고 살해한다. 우리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은 오로지 그대의 힘이었소. 진앙은 모초를 태부로 삼고 상경벼슬을 내렸다. 한편으로는 여부리가 또다시 왕태우와 내통할까 두려워서 하남 땅으로 사람을 보내어 근신할 것을 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위의 여러 나라에서는 곧 사신을 보내 여부리를 문안하고 자기네 나라로 와서 상국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만약 여부리가 다른 나라에서 중용되면 진나라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생각한 진앙정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여부리에게 보냈다.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공이 있다고 10만 원나 되는 봉읍을 차지하는가? 그대는 진나라와 얼마나 친하기에 상부라고 칭하는가? 진나라는 그대에게 후한 대접을 했거늘 왜 노예를 사주하여 반역을 도모했는가? 그런데도 과인은 그대를 벌하는 대신 하 땅에서 기거하게 했노라. 하지만 그대는 뉘우침의 빚도 없이 또다시 여러 나라의 사자들과 교통하고 있으니 과인은 참으로 그대의 뜻을 알 수가 없도다. 그대는 가족을 거느리고 촉군으로 가서 비 땅의 성 하나를 거초로 삼아 조용히 여생을 마치도록 하라. 그 서신을 읽고 난 여부리는 크게 분노했다. 나는 집안 살림을 망치면서까지 선왕을 옹립한 몸, 나보다 공이 큰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왕태우가 나와 먼저 관계를 맺고 아들을 얻었으니 따지고 보면 진앙정도 나의 아들이거늘 나보다 진나라와 친한 자가 그 누구인가. 진앙정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나를 박대하며 저버리려 하는고. 여부리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또 탄식한다. 내 장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 나라를 빼앗을 음모를 꾸몄고 남의 아내를 범했으며 임금을 둘씩이나 죽였으니 황천이 어찌 나를 용서하리요. 지금 죽는다 해도 늦은 감이 있도다. 짐새를 넣은 술을 단숨에 들이킴으로써 여부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여부리 문화에는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여부리가 자살한 데 대해 진앙정이 노여워할까 두려워 은밀히 북만산으로 들쳐매고 가서 본처와 합장해 주었다. 여부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진앙정은 그의 시체를 찾아낼 수가 없자 문화 빈객들을 문제했다. 결국 진앙정은 나라 안을 샅샅이 뒤져 여부리 문화의 빈객들은 모조리 국외로 추방해버렸다. 또한 다른 나라 출신 유색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함양성에서 기거할 수 없게 했으며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는 자도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라 경고했다. 그 무렵 초나라 출신으로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본디 순자의 제자로 학문이 대단했다. 지난날 진나라에 놀러왔던 그는 여부리의 사인으로 눌러앉게 되었으며 여부리가 그의 재능을 진앙에게 알림으로써 객경이란 벼슬까지 얻었다. 그러나 축객령에 따라 이사 역시 사리에 의해 함양성 밖으로 추방되고 말았다. 이사는 너무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 글을 써서 잘 밀봉한 다음 사람을 시켜 진앙정에게 보냈다. 신이 알기로 태사는 한 줌의 흙도 양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높이를 이루었고 바다는 가는 줄기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깊이를 갖추게 되었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금된 자는 마땅히 사람을 버리지 않아야만 더욱 덕을 쌓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옛날 진목공은 서쪽 오랑캐 땅에 있는 요요를 취했고 동쪽 완땅에 있는 백리해를 얻었으며 송나라에서는 건숙을 맞아들이고 진나라의 비표와 공손지를 등용함으로써 결국 천하제패의 위협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진효공은 다른 나라 사람인 상왕을 등용하여 국법을 갖추었고 진해왕은 장의를 등용하여 육국연맹을 깨뜨렸으며 진소양왕은 범저를 등용하여 합병지책을 세웠으니 이 모두가 타국 사람들을 등용한 경우입니다. 타국 사람이라 하여 어찌 진나라에 해를 끼치겠습니까? 오히려 이번에 추방된 사람들이 장차 다른 나라로 가서 등용된다면 진나라에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장차 진나라는 충성스러운 인재를 등용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진앙정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즉시 축객령을 철회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서 연산 밑을 가고 있던 이사를 수레에 태워 함양성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객경벼슬을 주었다. 이사가 진앙정에게 아랜다.
그 옛날 진목공이 패권을 쥐고자 했을 때는 제후국들이 많은 데다 주나라가 쇠퇴하기 전이라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효공 이래로 주왕실의 세력이 약해지고 제후들 간에 서로 싸우며 합병을 일삼다 보니 결국 육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나라도 여러 대에 걸쳐 천하를 도모했습니다. 이제 진나라는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어진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니 제국을 소탕하는 일도 먼지 털듯 쉬운 일입니다. 이런 때 천하를 도모하지 않고 제후들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훗날 그들이 다시 연합하여 들고 일어났을 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앙정이 말한다. 과인은 육국을 합병하고자 하는데 좋은 계책이 없겠소. 한나라는 진나라에서 가깝고 또 약한 나라입니다. 먼저 한나라를 쳐서 취하면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진앙은 그 계책대로 내사 등에게 10만 군사를 내주면서 한나라를 치게 했다. 그 무렵 한나라 환해왕은 이미 죽고 태자안이 왕위에 있었다. 공자비 한비자가 한나라에 거하고 있었으니 그는 혁명학과 법률학에 능한 사람이었다. 한비자는 한나라가 쇠퇴일로에 접어들자 한왕왕에게 여러 차례 걸쳐 글을 올렸다. 그러나 한왕안은 한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진나라 군사의 공격을 받자 한왕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한비자는 자신의 재주에 대해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진나라에 가서 포부를 펴보기로 결심했다. 한비자는 한왕 안 앞에 나아가 진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주면 진앙정에게 전쟁 중지를 요청하고 돌아오겠노라고 자청했다. 한왕안이 응낙하자 한비자는 서쪽 진나라로 들어가 즉시 진앙정을 아련하고 한왕안이 땅을 바치고 동쪽 속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진앙정이 크게 기뻐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비자가 말을 계속한다. 신에게 천하를 휩쓸어 통일시킬 계책이 있으니 일단 등용해 보시지 않겠나이까. 만약 신의 계책대로 시행했음에도 조나라가 항복하지 않고 한나라가 망하지 않으며 초나라 위나라가 신하로 자칭하지 않고 제나라 연나라가 대왕을 섬기지 않거든 신을 불충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56만 원에 달하는 설란, 고분, 오두, 시림 등의 자기 저서를 진앙에게 바쳤다. 진앙은 그 저서들을 읽고 나서 그를 객경으로 등용하고자 신하들과 의논했다. 이사가 한비자의 재주를 시기하여 진앙에게 참소한다. 다른 나라 출신의 공자가 어찌 우리를 위해 재주를 발휘하겠습니까? 한나라가 우리에게 공격을 받고 사태가 위급해지자 한비자를 파견한 것입니다. 한비자는 지난날의 소진처럼 우리와 다른 나라 사이를 이간할지도 모르니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물며 그를 등용함은 불가한 줄 압니다. 진앙정이 묻는다. 그럼 쫓아버리는 것이 좋겠소. 그 옛날 제나라 맹상군과 조나라 평원군이 우리 진나라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등용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군사를 이끌고 우리 진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한비자도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니 차제에 그를 없애고 한나라의 날개를 꺾어버림이 옳을 것입니다. 급기야 진앙정은 한비자를 살해할 결심을 굳히고 운양 땅에 감금시켰다. 한비자가 감옥을 지키는 옥리에게 묻는다.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한 집안에 가장이 둘이 있을 수는 없지요. 오늘날에는 재주 있는 사람을 등용하지 않을 바에는 죽여 없애는 것이 상식이거늘 죄를 따져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날 밤 한비자는 관끈으로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왕안은 더욱 두려움에 질려 진앙정에게 스스로 신하가 되겠노라고 청했다. 이에 진앙정은 내사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두어 항국하라고 명했다. 어느 날 이사와 정사를 의논하던 자리에서 진앙정은 한비자가 죽고 나니 그 재주가 아까운 생각이 든다고 애석해했다. 이에 이사가 아랜다. 그 대신 신이 한 사람을 청거하겠습니다. 성은 위요, 이름은 요로서 위나라 대량 땅 사람입니다. 병법에 달통하여 재주가 한비자의 10배에 이릅니다. 진앙정이 묻는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소? 바로 함양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이 강함으로 신하의 예로서 부르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앙정은 빌레로서 그를 모시라고 일렀다.
진앙정과 대면한 위원은 음만할 뿐 절을 하지는 않았다. 진앙정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답례를 하고 상자를 권한 다음 선생이라고 존칭했다. 위호가 진앙정에게 아랜다. 강대국인 진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나라들이 군이나 현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분산시키면 무너뜨리기가 쉽지만 그들이 한데 뭉치면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날 삼진의 연합에 지백이 멸망했고 오국의 연합에 제민왕이 도주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깊이 고려하셔야 할 줄 압니다. 진앙정이 묻는다. 그들이 한데 뭉치지 못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좋은 계책은 무엇이오? 오늘날 모든 나라의 권력은 대신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신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욕심껏 재물을 챙기려 들 뿐 나라에 충성할 리가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부고에 애장해 두신 금은보화를 아낌없이 후하게 뇌물로 뿌리십시오. 30만 금을 쓰기 전에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진앙정은 크게 기뻐하며 위호에게 상객이란 벼슬을 내리는 한편 깍듯이 예를 갖추어 대접했다. 먹는 곳도 입는 곳도 자기와 동등하게 갖춰주었다. 간혹 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였다. 위호가 속으로 탄식한다. 그동안 진앙정이란 위인을 관찰해보니 코끝이 살찌고 눈은 길게 찢어졌으며 가슴은 매 같은 데다 승냥이의 목소리를 지녔으니 범과 늑대의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며 잔인하고 각박하여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리라.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며 갖은 아부를 하지만 가치가 없어지면 매정하게 외면해버리는 성품이다. 지금이야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형세라 나 같은 야인에게 허리를 굽히지만 막상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온 세상을 휘어잡고 사방팔방으로 제멋대로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위인이로다. 그날 밤 위호는 슬며시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공간관리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진앙정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진앙정은 한쪽 어깨와 손을 잃은 것처럼 아득한 기분이 되어 곧 뒤를 쫓아 위호를 모셔오라고 명했다. 부하들이 위호를 수레에 태워 모셔오자 진앙정은 다시 무릎을 꿇고 부디 곁에 있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였다. 진앙정은 위호에게 다시 퇴위라는 벼슬을 주고 군사에 관한 일을 일임했다. 위호의 제자들 또한 모두 대부 벼슬을 얻었다. 그 후 진앙정은 부고에 간직해 두었던 온갖 금은보화를 빈객들에게 나누어 맡기며 각 나라에 침투하여 명망 있는 대신들을 매수하도록 일렀다. 진앙정의 명을 받고 은밀히 스며들어간 빈객 사자들은 각 나라의 대신들에게 후한 뇌물을 바치면서 국정을 염탐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진앙정이 위호를 찾아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자 위호가 대답한다. 한나라는 약하여 공격하기가 쉬우니 먼저 치십시오. 다음번에는 조나라와 위나라 순으로 치면 됩니다. 이들 삼진을 무찌른 다음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치십시오. 초나라마저 멸망시키고 나면 연나라나 제나라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나라는 이미 속국으로 신화되기를 원했고 조나라 왕은 일찍이 함양궁으로 찾아와 술로써 화친을 맺었거늘 이제 무슨 명분을 내세워 그들을 친단 말이오. 조나라는 땅이 넓은 데다 군사가 강하고 한나라와 위나라는 서로 돕고 있으니 일거에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가 이미 우리 속국이 된 이상 조나라로서는 한파를 잃은 셈입니다. 만약 조나라를 칠 명분이 마땅치 않다면 위나라부터 치십시오. 조왕에게는 곽계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는 탐욕이 대단합니다. 신은 제자 왕호를 위나라로 보내 위왕으로 하여금 조나라의 군사 원조를 요청케 하겠습니다. 대왕께서는 조나라에 사람을 보내 곽계를 매수하고 조왕에게 청하면 조나라에서는 반드시 파병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조나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군사를 돌이켜 공격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요. 진앙정은 즉시 대장 환희에게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한곡간을 나가 위나라를 정벌하라 명했다. 이 무렵 위호는 왕호에게 황금 5만 근을 주면서 위나라로 가서 공작을 벌이라 일렀다. 위나라에 당도한 왕호가 위왕에게 아랜다. 삼진이 강대국인 진나라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순치의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를 살펴보면 한나라는 이미 진나라의 속국이 되었으며 조왕 또한 친히 함양성으로 찾아가 술로서 우호를 맺었습니다. 한나라 조나라가 잇따라 굴복하자 진나라는 이제 위나라를 넘보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업군 땅을 조나라에 뇌물로 바치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업군을 얻게 되면 조나라는 틀림없이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대신 지켜줄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조왕의 마음을 움직일 자신이라도 있소. 왕후가 얼른 거짓말을 꾸며댄다. 조나라에는 곽계라는 자가 있는데 신과는 오래전부터 절친한 사이라서 어렵지 않게 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위왕은 그의 말을 믿고 업군 삼성의 지도와 구원군을 청하는 국서를 왕후에게 주어 사신의 대임을 맡겨 조나라로 파견했다. 왕후는 먼저 황금 3,000근을 곽계에게 바치고 접근했다. 그런 다음 업군 삼성에 관한 일을 얘기했다. 이미 황금을 뇌물로 받은 곽계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조나라 도양왕에게 아랜다. 진나라가 위나라를 치는 것은 위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위나라가 멸망하면 우리 조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위나라는 업군 삼성을 바치면서까지 우리 조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 대왕께서는 부디 덕을 베푸시옵소서. 조왕은 호첩에게 군사 5만을 내주면서 업군 삼성을 인수받아 굳게 지키라고 일렀다. 진앙정은 환희에게 명을 내려 업군을 공격하게 했다. 이리하여 동고산 일대에서 대접전이 벌어진 결과 호첩의 군사가 패주하기 시작했다. 환희는 돌풍처럼 조나라의 패군을 몰아붙여 업군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그 여세를 몰아 국외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호첩은 의안 땅까지 쫓겨간 다음에야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급히 사람을 보내 조왕에게 전황을 알렸다. 조왕은 군신을 불러 모아 대책을 수계했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아랜다. 왕년의 연파는 능히 진나라 군사를 막았으며 방시, 악시 역시 매우 훌륭한 장수들이었습니다. 이제 방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악시 역시 인재가 없습니다. 아직 위나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연파야말로 합당한 인물이거늘 어찌 그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평소 연파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곽계는 그가 재등용될까봐 두려웠다. 곽계가 얼른 조왕에게 참소한다. 연파의 나이 어느덧 7순에 가까워 근력이 쇠퇴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악순과의 사이에 알력이 생겨 위나라로 가게 됐으니 이번에 그를 불러들였다가 중용하지 않으면 원망만 사게 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우선 사람을 보내어 아직도 그가 기운을 쓸만한가 알아보신 연후에 불러들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왕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시 당구로 하여금 갑옷 한 벌과 좋은 말 4필을 가지고 가서 연파를 위로하며 아울러 근황을 살펴보고 오게 하였다. 당구가 명을 받들어 떠나기 전에 곽계는 은밀히 그를 집으로 불러들여 술상을 베풀고 황금 20일을 내놓았다. 당구는 의아한 낯빛으로 자신에게 아무 공로도 없음을 말하며 감히 받을 수 없노라고 사양했다. 곽계가 말한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대가 이 황금을 받아야만 입을 열 수가 있겠구려. 그제야 당구가 황금을 거둬들이며 묻는다. 무슨 부탁이 있으신지요? 나와 연파 사이가 좋지 않음은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요. 연파가 근력이 쇠퇴하여 아무데도 쓸모없을 정도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소. 만에 하나 아직도 싸울 기운이 남아있더라도 그대는 대왕께 보고할 때 연파가 너무 늙었더라고 말을 바꾸어 주오. 그러면 결코 연파를 재임용하지 않을 것인즉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이다. 당구는 곽계의 청을 받아들였다. 이튿날 당구는 위나라로 떠났다. 연파를 만난 당구는 조왕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에 연파가 묻는다. 진나라 군사가 지금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소. 당구가 의아한 얼굴로 되묻는다. 장군께서는 그걸 어떻게 아시오? 내가 위나라에 머문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조왕은 글 한 줄 써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처럼 훌륭한 갑옷과 말을 하사하시는 점으로 미뤄보아 틀림없이 나를 쓸 데가 있는 모양이구려. 장군께서는 조왕에 대한 원한이 없습니까? 연파가 고개를 흔들며 대답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조나라 사람.
오늘날까지 조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거늘 어찌 감히 조왕에게 원한을 품겠소. 당구는 그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임무를 간파한 연파는 일부러 노익장을 과시하고자 끼니마다 밥 한 말과 고기 10근을 거뜬히 해치웠다. 포식을 하고 난 연파는 조왕이 하사한 갑옷을 입고 훌쩍 뛰어 마리에 오르더니 나는 듯이 질주했다. 달리는 마리에서 거침없이 장창을 휘두르기를 춤추듯 하던 연파는 가볍게 말해서 내렸다. 옛날에 비해 어떤 것 같소? 나는 아직도 조왕을 위해, 아니 조나라를 위해 일전을 치를 각오로 불타고 있소. 부디 조왕에게 잘 진언해 주구려. 당구는 연파의 굳건한 정신력과 기상을 목격했지만 이미 곽계의 뇌물을 받은 터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단성으로 돌아온 당구가 조왕을 아련하고 아랜다. 염장군이 비록 늙기는 했지만 아직 식욕이 왕성하여 식사를 매우 잘하더이다. 안타까운 점은 비장병에 걸려 신과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 차례나 소변을 보더이다. 조왕이 탄식해 마지 않는다. 전투 중에 오줌을 자주 눈다면 곤란한 일. 연파도 늙었구나. 조왕은 그를 소환하는 대신 군사를 일으켜 의안 땅에 호첩을 계속 지원했다. 때는 조도양왕 9년, 진앙정 11년의 일이었다. 나중 일이지만 초왕은 연파가 위나라에서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초나라로 불러들였다. 연파는 초나라로 옮겨가 초나라의 장수가 되었다. 그러나 초나라 군사가 어찌 조나라 군사와 같으리요. 연파는 뜻을 펴보지도 못한 채 초나라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무렵 위호의 제자 왕후는 줄곧 조나라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느 날 왕후가 곽계에게 묻는다. 조나라가 망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시오. 어찌하여 연파를 불러들이자고 대왕께 간하지 않으시오. 곽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느긋한 태도로 대답한다. 조나라의 존망 여부는 결국 나라 일이오. 하지만 연파는 개인적으로 나와 원수지간이거늘 무엇 때문에 그를 불러들이자고 전한단 말이오. 그에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간파한 왕후는 계속 그의 속마음을 떠본다. 만일 조나라가 멸망하면 대감은 어디로 갈 생각이오? 곽계가 대답한다. 제 나라와 초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택하여 이 한 몸을 의탁할 생각이오. 진나라가 지금 천하제패를 노리고 있는 이상 오래지 않아 제 나라나 초나라도 조나라나 위나라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오. 대감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나라로 가서 의탁하시오. 진앙정은 도량이 넓고 인재를 등용할 줄 알며 이 세상 모든 일을 너그럽게 다스릴 줄 아는 분이오. 곽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그대는 위나라 사람이거늘 어찌 그리도 진앙에 대해서 깊이 아시오. 사실 나의 스승 되시는 위호는 지금 진나라에서 퇴위벼슬을 하고 계시며 나 또한 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앙께서는 대감이 조나라에서도 유능하신 분임을 알고 나를 보내시어 서로 친교를 나누게 하신 것이지요.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일전에 드린 황금도 진앙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 생각 마시고 조나라가 멸망하거든 진나라로 가십시오. 틀림없이 진앙께서는 대감에게 상경벼슬을 내리실 것이며 진나라의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저택은 필시 대감의 마음을 흡족시켜 줄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왕후는 다시 황금 7,000근을 내놓았다. 진앙께서 내게 황금을 주면서 조나라로 가서 대감과 우위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황금을 대감께 드렸으니 피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도록 하십시다. 곽계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진앙께서 이처럼 후한 물건을 내리시니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왕후는 곽계와 작별하고 남은 황금 40,000근을 가지고 되돌아갔다. 신은 10,000,000근의 황금으로 곽계를 조나라에서 빼돌렸습니다. 진앙정은 조나라에서 연파를 기용하지 않았음을 알고 환희에게 진군을 명령했다. 조나라 도양왕은 근심과 두려움이 겹쳐 끝내 병사하고 말았다. 도양왕에게는 공자가라는 적자가 있었다. 그런데도 조왕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여인을 궁중에 두고 매일 잠자리를 같이 하여 천이란 아들 하나를 또 얻었다. 그 여인을 더 사랑한 조왕은 적자가를 패하고 서자인 천을 태자로 삼았다.
곽계는 바로 태자천의 스승이 되었다.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태자천에게 곽계 또한 잡기만 가르치니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았다. 조왕이 죽자 곽계는 태자천을 즉위시켜 새로운 조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공자가에게는 300호가 모여 사는 마을을 다스리게 하고 자신은 상국의 자리에 올랐다. 그 무렵 환희는 조나라의 국상을 틈타 기습 공격을 퍼부음으로써 조나라 군사 10만을 무찌르고 호첩의 목을 베었으며 그 여세를 몰아 도읍 한단성을 쳤다. 조왕천은 태자로 있을 적부터 대주 땅 유수인 이목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 대장군의 인을 전하고 이목을 불러들였다. 이목은 병거 1,500승과 군마 1만 3,000필, 정예병사 5만 명 가운데 병거 300승, 군마 3,000필, 정병 1만 명만 대주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거느린 채 떠났다. 이윽고 이목은 한단성에 이르러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단신으로 입성한 이목은 조왕을 아련했다. 그 자리에서 조왕은 진나라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계책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진나라 군사는 승승장구하여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온컨대 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면 신이 재량껏 싸워 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조왕이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듭 묻는다. 과연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소? 싸울 정도는 못 되지만 쳐들어오는 적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경내에는 10만의 군사가 남아있소. 조총과 안치로 하여금 각각 5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장군의 지휘를 받도록 하겠소. 이목은 명을 받들어 거행하되 비루 땅에 진을 친 다음 담을 높이 쌓아 굳게 지킬 뿐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았다. 날마다 모든 군사들에게 소를 잡아 배불리 먹이는 한편 활 쏘는 연습을 시켰다. 군사들은 싸우고 싶어 날마다 출전 요청을 했으나 이목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진나라 대장 환희는 조나라 군사의 동태를 살핀 끝에 옛날에 연파가 담을 높이 쌓아 왕울의 공격을 막은 것처럼 이목 또한 같은 계책을 쓰는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고 군사를 반으로 나누어 감천시를 습격했다. 조총이 급히 원조를 요청하자 이목이 말한다. 적이 다른 곳을 친다고 구원하러 가는 것은 병법에 있어서 가장 금기해야 할 점이다. 지금쯤 진나라 군사는 감천시를 치러 가고 군용이 매우 허술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진나라 군용을 쳐야 할 때다. 그동안 우리는 싸움에 대비하면서 힘을 길러왔다. 만약 군용을 기습하여 무너뜨리면 환희의 사기가 완전히 꺾일 것이다. 군사를 3대로 나눈 이목은 밤을 틈타 진나라 군용을 습격했다. 불시에 조나라 군사의 기습을 받은 진나라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이 기습에서 목숨을 잃은 진나라 군사의 수요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으며 장수만도 10여 명이나 죽었다. 진나라 패잔병들은 감천시로 달아나 환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크게 노한 환희는 군사를 돌이켰다. 이 무렵 이목은 모든 군사를 날개처럼 버려 진영을 갖추고 환희가 공격해 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좌우로 벌려서 있던 조나라 군사는 일시에 안으로 죄어들면서 진나라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조나라 군세를 꺾지 못하고 대패한 환희는 함양 땅으로 달아나 버렸다. 조왕은 진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개선한 이목을 크게 환영하며 치하에 맞이 않는다. 그대는 나에게 있어서 옛날의 백기 장군이나 같소. 이목에게는 무왕군이란 칭호와 시급 1만호가 내려졌다. 한편 진항정은 패주해온 환희를 보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서인으로 만들었다. 그 후 진나라에서는 다시 왕전이 대장이 되고 양단하는 장수가 되어 각각 길을 달리하여 조나라 정벌에 나섰다. 106. 전광문경. 조왕 1005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대주 땅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담장이 무너지고 집이 기울어졌으며 130정보나 되는 땅이 갈라졌다. 또한 한단 땅에도 큰 가뭄이 들자 민간에는 다음과 같은 동요가 불려졌다. 진나라 사람이 웃는데 조나라 사람은 우는구나. 이 말을 믿지 못하는가. 보라, 땅에서 털이 나누나. 과연 이듬해에 땅에서 한 자가량 되는 흰 털이 돋아났다.
그러나 상국 곽계는 이 사실이 조왕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처했다. 바로 이 무렵 진왕은 대장 왕정과 장수 양단하로 하여금 길을 나누어 가서 조나라를 치게 하고 다시 장수 내사 등에게 10만 군사를 주어 상당 땅에 주둔했다가 그들을 돕게 했다. 인질로 잡혀있는 연나라의 태자단은 진나라가 다시금 조나라를 치고자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연나라에 미칠까 우려했다. 그리하여 은밀히 사람을 보내 연왕에게 밀서를 보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연왕에게 병들었음을 핑계하여 자신을 귀국시켜달라는 청을 진왕에게 드리도록 계교를 알렸다. 연왕희는 태자단의 계교대로 진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진왕은 단호하게 연왕의 청을 거절했다. 연왕이 죽기 전에는 결코 태자를 돌려보낼 수 없다. 혹시 까마귀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말머리에 뿔이 돋아난다면 태자를 돌려보내리라. 태자단은 하늘을 우러러 원한 어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한숨이 하늘에 사무쳤는지 모든 까마귀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만 진왕은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태자단은 얼굴을 검게 칠하고 노복들이 입는 옷으로 바꿔 입은 다음 살며시 함양성을 빠져나가 낮이면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뛰듯이 걸어서 연나라로 도망쳤다. 진왕은 한나라와 조나라를 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태자단이 도망쳤는데도 문책하지 않았다. 한편 조나라의 무왕군 이목은 대군을 이끌고 화천산에 진을 쳐서 수십 리에 이르게 했다. 따라서 진나라의 양로군사는 쉽사리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왕은 왕후를 왕전에게 보냈다. 왕후가 왕전에게 가서 말한다. 이목은 조나라의 명장인지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요. 장군은 사람을 보내어 화평을 청하되 어떤 조약이든 맺지 마시오. 서로 간에 왕래하는 동안 내가 달리 계책을 쓰겠소. 왕전은 왕후의 말대로 조나라 진영에 사람을 보내 화평을 청했다. 이목 역시 이에 응하여 진나라 진영에 사람을 보내 화평에 관한 일을 추진하게 했다. 한편 왕후는 조나라로 가서 곽계를 찾아갔다. 듣자 하니 이목이 진나라에 화평을 청했다 하오. 그는 조나라가 함락되면 대주 땅에서 왕이 되는 조건으로 화평을 맺었다 하니 이 사실을 조왕에게 알려 이목을 제거해야 할 것이요. 이 일이 성사되면 내 진왕에게 대감의 공로를 알려 크게 보답하겠소. 이미 뇌물을 받아먹은지라 곽계는 왕후의 말을 좇아 조왕 앞에 나아가 고해바쳤다. 조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 사실 여부를 정탐하도록 명했다. 며칠 후 돌아온 밀사가 이목과 왕전이 서로 사자를 교환하여 내통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조왕은 아연실색했다. 얼굴 가득히 당황하는 기색을 떠올리며 조왕이 계책을 묻자 곽계가 느긋한 말투로 대답한다. 지금 군중에는 조총과 안치 두 장수가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조총을 대장으로 삼고 이목에게는 사자를 보내 상국벼슬을 내리고자 하니 즉시 귀국하라고 명을 내리시면 의심 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조왕은 그의 말을 좇아 사마상을 회천산 군영으로 보냈다. 사마상의 전언을 듣고 난 이목이 말한다. 지금 양궁 군사는 나라의 안위를 걸고 팽팽히 맞서 있소. 따라서 비록 왕명이라고는 하지만 좇을 수가 없구려. 사마상이 목소리를 낮추어 이른다. 실은 장군이 모반하려 한다고 각계가 대왕께 참소를 하였소. 장군에게 상국벼슬을 내리겠다는 것도 귀국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오. 이목이 분연히 외친다. 곽계가 지난날 연파를 참소하더니 이번에는 나를 참소하는도다. 내 마땅히 군사를 이끌고 조종으로 돌아가 그 간신의 무리를 없앤 다음에 진나라를 치리라. 사마상이 말한다.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조종을 범하게 되면 장군의 충성을 아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짜로 장군이 모반한 것이라고 구실을 삼을 것이요. 장군만한 재주라면 어디를 가든 공적을 쌓을 수 있을 텐데 어찌 조나라에만 연연하고 있소. 이목이 탄식한다. 나는 아기와 연파가 조나라에서 일생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한이 맺혔거늘 오늘날 나 역시 같은 신세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구려. 이목은 잠시 사의를 두었다가 다시 탄식한다. 조총은 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라 내 손으로 대장인을 넘겨줄 수가 없소.
이목은 대장인을 군막 안에 걸어놓고 야음을 틈타 미복으로 갈아입고 슬며시 빠져나와 위나라로 달아났다. 새로이 대장이 된 조총은 각계가 자기를 청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대장인을 직접 넘겨주지 않은 이목에 대해서는 크게 노여워했다. 그리하여 조총은 역사들을 풀어 이목을 뒤쫓아 잡아들이도록 지시했다. 역사들은 어느 여점에서 이목을 발견하고 그에게 술을 만취될 때까지 권한 다음 결박하여 조나라로 끌고 갔다. 당대의 명장 이목이 결국 간신 곽계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신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온통한 일이었다. 한편 조왕의 명대로 거행하지 않은 사마상은 처자를 거느리고 어느 섬으로 달아나 버렸으며 이목 대신 대장 자리에 오른 조총은 안취를 부대장으로 삼았다. 이목 장군이 무고하게 조나라로 끌려간 사실을 알아차린 대주 땅 군사들은 모두들 소복으로 갈아입고 억울해했다. 그러고도 분노를 이길 수 없자 그들은 야음을 틈타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뛰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조총으로서는 미처 손을 써볼 수도 없는 갑작스런 사태였다. 진나라 군사들은 이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영 안에서 서로 술잔을 나누며 기뻐했다. 다음 날 아침 왕정과 양단하는 군사를 나누어 조나라 진영을 급습했다. 이에 조총은 급히 안취를 불러들여 태원 땅과 상산 땅으로 군사를 나누어 적을 막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논했다. 안취가 대답한다. 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사들의 마음이 불안에 잠겨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막을 수가 있지만 나누고 보면 군세가 약해집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초마군이 달려와 보고한다. 왕전의 맹공을 받은 낭맹 땅이 함락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조총이 말한다. 낭맹을 점령한 다음 그들은 여세를 몰아 정경 땅으로 나아가 상산을 협공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도읍이 위태롭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낭맹을 수호해야 한다. 안취의 간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조총은 영체를 거두도록 명을 내렸다. 한편 왕전은 조나라 군사가 밀려올 것에 대비하여 군사를 골짜기에 매복시키고 몇몇 사람은 산 위에 올라 망을 보게 하였다. 과연 조총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진군이 매복한 곳을 반쯤 지나치려 할 때였다. 포를 터뜨려 신호로 삼은 진나라 복병들이 일제히 뛰어나가 조군 행렬에 허리를 끊자 조나라 군사들은 머리와 꼬리가 나뉘어진 형국이 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기회를 놓칠세라 왕전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혼란에 빠진 조나라 군사를 일거에 무너뜨리니 이야말로 강이 뒤집히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광경이었다. 이 싸움에서 조총은 진나라 대장 왕전의 칼에 맞아 전사했다. 간신히 살아남은 안취는 패잔병을 수습하여 한단 땅으로 달아났다. 낭맹 땅을 점령한 진나라 군사는 이어 정경 땅을 차지하고 하읍에까지 쳐들어갔다. 때를 같이하여 상산 일대를 무찌른 양단하 역시 다른 방향에서 와서 한단 땅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진앙정은 양로군이 모두 참전했다는 보고에 접하자 곧 내사 등에게 명하여 한나라로 쳐들어가 땅을 빼앗게 하였다. 진나라 군사가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에 한항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결국 진나라는 한나라 영토를 몰수하여 영천군으로 삼았다. 이때가 한항왕 9년, 진앙정 17년이었다. 원래 한나라는 무자가 진나라에게서 봉급을 받고 3대째인 헌자골 시대에는 진나라 정권을 빼앗았다. 헌자골로부터 3대째인 강자호는 지시일파를 멸망시켰고 경우건은 제후가 되었다. 경우건으로부터 6대째인 한선의 왕 때에는 왕칭호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4대 후인 한항아는 영토를 진나라에 바치고 만 것이다. 즉 강자 6년에서 한선의 왕 9년 가을에 이르기까지 무려 80년간 제후 노릇을 하였고 한선의 왕 10년부터 한항안 9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94년 동안이나 왕으로 군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6국 가운데 5국만이 남게 되었다. 진의 최초의 중국 통일.
천하 패권을 놓고 7개국이 각축하던 전국시대에 서쪽 변방의 진나라 왕 정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조를 수립하고 왕이 아닌 황제 칭호를 시작한 군주입니다. 비록 사후 후계자를 둘러싼 혼란으로 통일 왕조는 15년으로 단명했으나 법치와 군연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통치 체제는 청나라까지 2000년 동안 유지되면서 오늘날의 중국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진의 발음에서 유래한 차이나도 지금까지 중국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사망오제의 신화와 전설의 시대를 거쳐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하은주로 이어지는 역사시대가 개막됩니다. 은나라 서부를 근거지로 하던 주족은 기원전 1100년 무렵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후 왕족과 유력 호족들에게 봉토를 주어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세운 천명과 천자 개념은 이후 중국 정치 이념의 핵심이 됩니다. 하늘의 뜻을 받은 하늘의 아들 천자가 있는 주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 천자의 은덕이 미치는 제후국을 벗어나는 주변을 오랑캐로 여기는 유교적 질서에 기반한 중화사상의 연원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후국 성장과 반비례해 주나라가 약해지는 가운데 기원전 770년 폭군 유황에 반발하는 내부 세력이 북왕의 견융을 끌어들인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왕은 전사하고 동쪽으로 쫓겨간 동주가 성립하면서 주나라의 주도권은 상실되고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간단히 정리하면 주나라 이후 170여 개국이 각축을 벌이면서 7대 강자로 수렴되는 367간의 춘추 시대와 7개 강국이 용쟁호투를 거쳐 최종 승자인 진의 통일로 마무리되는 183년간의 전국시대로 구분됩니다. 춘추 전국시대란 170여 개국이 하나의 나라로 수렴되는 550년의 시간과 과정이고 그 최종 챔피언이 바로 진시황이었던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각국의 왕들은 널리 인재를 구하고 제도를 확립해 부국강병을 통한 패권을 추구했고 이에 대응해 사상과 기술 등 전반적인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 격변과 일상적 전쟁으로 점철된 혼란기였으나 아울러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중국의 원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전국 지룽인 조, 한, 위, 제, 연, 진, 초나라 중에서 최종 승자 진나라는 원래 서북부 변방에서 유목 생활을 했고 중원에서는 오랑캐로 간주하던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진나라 군주 효공은 당시 선진국인 위나라 출신 상황을 등용해 법가에 기초한 국정개혁과 부국강병책을 실시했습니다. 조세에서 도량령 통일에 이르는 전반적 개혁이 성과를 거두면서 단기간에 강국으로 부상해 제후로서의 지위를 확립했고 100여 년 후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진시황은 기원전 259년 조나라의 인질로 가 있다가 후일 진나라 장량왕이 된 공자자초의 아들로 출생했으며 부친이 별세하고 기원전 246년 13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9년이 지난 기원전 237년 당시 실력자 여부리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축출하고 직접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30년부터 천하통일에 나서 먼저 인근의 한위조를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차례로 멸망시켰습니다. 이어 남방의 강국 초나라를 정복한 후 마지막으로 동북 방면의 연나라와 제나라를 패망시키고 통일왕조를 수립했습니다. 당시 진나라가 강국이었다고는 하나 불과 10년 만에 6개국을 정복한 것은 효공시대 상황의 개혁 이후 100년에 걸친 국력 축적과 그의 개인적 역량과 리더십이 결합됐기에 가능했습니다. 단명한 진나라는 자체적으로 역사서를 편찬할 시간이 없어서 후대 한나라에서 기록됩니다. 진나라의 법가에 대비해 통치 이념으로 공자맹자의 유가를 내세운 한나라의 진시황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았습니다. 고전을 불태우고 학자를 땅에 파묻었다는 유명한 분석행위로 상징되는 무자비한 악행도 정확한 실상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진왕정은 개인적으로 사치하고 방탕했다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대한 야망에 몰입하면서 원칙에 충실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인간형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진시황은 중국의 창시자입니다. 만약 진시황이 통일제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중국은 오늘날 유럽처럼 다국가 다문화 지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